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CS 리더스 관리사 기출문제 풀이 분석 동영상 저희 2020년 9회차 지난 11월 15일 날 진행됐던 문제 유형이고요. 오늘 이 9회차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중에 여섯 번째가 되겠죠. CS 전략론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의료기관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의료기관이라고만 나옵니다. 저 의료기관이 아니라 의료기관 뒤에 경제적, 경영적 이런 말이 나오면 영리가 되겠죠. 그때부터 동기가. 그런데 의료기관만 나왔기 때문에 비영리적 동기라는 것은 꼭 좀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1번 일반적인 이익 집단에 비해 병원은 기본적으로 비영리적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맞습니다. 2번 병원은 고도로 노동집약적 집단인 동시에 자본집약적인 조직체라고 할 수 있다. 이건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집약적, 자본집약적인 조직체입니다. 3번 병원은 의료기관으로서 갖는 공익성을 우선으로 하되 단일한 사업과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여 조직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게 지금 영리적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에서 의료기관이라고만 나왔기 때문에 영리적 관점은 맞지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4번 진료 서비스라는 복합적인 생산품이 형성되기 위해 타 직종 간의 상하 명령 전달 체계가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이중적인 지휘 체계가 형성될 수 있다. 맞습니다. 5번 진료 결과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효과를 명확하게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산된 서비스의 품질 관리나 업적 평가가 어려운 특성을 보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세 번째 게 잘못되어 있고요. 문제에서 의료기관이라고만 나온 저 키워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서비스 품질 측정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서비스 품질 측정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요. 고객의 기대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고객은 주관적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어떤 거를요? 직원의 행동을요. 이걸 저희가 좀 어려운 말로 지각된 성과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이런 관점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서비스 품질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화하여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맞죠? 2번. 고객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회수율도 낮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네, 고객이 불만을 갖고 있으면 저희한테 불만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이해가시죠? 3번. 서비스 전달이 완료되기 이전에는 검증되기가 어렵다? 맞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서비스는 비분리성과 소멸성 때문에. 4번. 서비스 프로세스에 고객이 포함되지 않고, 자, 이건 잘못되어 있죠. 비분리성 때문에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측정에 어려움이 있다. 네,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고객은 프로세스의 일부이며 변화 가능성이 있는 요인 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4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5번 자원이 서비스 전달 과정 중 고객과 함께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맞죠. 네, 비분리성 때문에 또 똑같습니다. 고객이 자원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어 서비스 품질 측정에 객관성이 처해야 됩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4번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조금만 집중해서 문제의 워딩을 좀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가빈이 제시한 5가지 관점의 품질 차원 중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 5가지 관점이라고 하는 건 아시겠지만 선험적, 제품 중심적, 사용자 중심적, 제조 중심적, 가치 중심적 이렇게 5가지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를 지금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철학적 관점이며 자, 이것만 갖고도 원래 답을 지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품질을 고유한 탁월성과 동일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경험을 통해 자, 여기부터 키워드가 될 거예요. 경험을 통해 알 수는 있지만 분석하기는 어려운 성질의 개념으로 봅니다.
자, 이게 키워드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험을 통해 알 수는 있지만 분석하기는 어려운 성질의 개념으로 봅니다. 자, 이걸 키워드로 경험을 통해 알 수는 있지만 분석하기는 어려워요 라고 따지게 되면 답은 딱 뭐예요? 선험적 접근이죠. 이해가시겠죠? 이 보기 중에 철학적 관점입니다. 저걸 키워드로 삼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 개념보다는 뒤에 나와 있는 경험을 통해 알 수는 있지만 분석하기는 어려운 성질의 개념으로 봅니다. 자, 저걸 갖고 딱 떠오르시는 거 선험적 접근이라고 딱 떠오르시면 됩니다.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변수입니다. 또 하나가 제품이 지닌 바람직한 속성의 총합이 클수록 제품의 품질은 양호한 것으로 봅니다. 속성의 총합이 클수록 제품의 품질은 양호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따지는 거 제품 중심적 접근입니다. 고객의 다양한 필요, 욕구, 선호를 충족시켜줍니다. 자, 이거 사용자 중심적. 사용자 중심적 접근과 대조되는 관점입니다. 반대에 있다는 거예요. 제품의 속성을 명세서와 일치되게 제조하면 고객의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일치되게 제조하면 제조 중심적 접근. 원가와 가격 나오면 가치 중심적 접근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꼭 키워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카노의 품질 모형 요소는 무엇일까요? 자, 보기를 좀 볼까요? 충족이 되면 오히려 불만을 일으키고 충족을 시켜주면 불만이 일어나고 반대로 충족되지 않으면 만족을 일으킨답니다. 대표적인 게 스팸 메일이 있겠죠. 자, 이렇게 따지면 역품질 요소입니다. 이해가시죠? 고객이 기대하지 않았던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충족이 되면 고객 만족을 뛰어넘어가는 고객 감동이 만들어지고요. 충족이 안 되더라도 고객한테는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고객 감동의 원천이라고 부르죠. 이걸 저희가 매력적 품질 요소. 충족되면 만족, 불충족되면 불만족. 아주 당연한 기본적인 원론을 갖고 있는 거 이론적 품질 요소. 충족시켜줬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대신에 충족이 안 된 불충족이 됐을 땐 고객 불만을 넘어서 고객이 바로 폭발하게 되죠. 자, 이런 걸 저희가 고객 불만의 원천이라고 부르는 거 당연적 품질 요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충족되든 안 되든 간에 아무런 만족 불만족에 상관없어요. 이런 걸 저희가 무관심 또는 무차별 품질 요소라고 나눌 수도 있겠죠. 이해가시겠죠? 뭐 무차별 또는 뭐 무관심 품질 요소 뭐 여러 가지로 부르게 됩니다. 저 관점으로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만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내부 마케팅과 관련해 권한 위임의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이거 체크 좀 해 놓으세요.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암기가 되셔야 되는데 암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좀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권한 위임이에요. 그래서 권한 위임. 내가 갖고 있는 일정 부분의 전결권에 대한 걸 후임에게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나눠준다는 관점에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1번 교육훈련의 비용이 감소된다. 맞아요? 아니죠. 교육훈련의 비용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걸 지금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 후임도 뭐예요? 저와 똑같은 판단 기준과 결정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교육훈련 비용이 감소된다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증가된다 또는 많이 든다 이 설명이 맞겠죠. 2번, 3번, 4번, 5번 설명이 다 맞는 설명입니다. 꼭 체크해 놓으시고 2번, 3번, 4번, 5번 설명을 기억하시는 게 더 맞는 문제 유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형이 될지 모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번, 3번, 4번, 5번 내용이 어떻게 오답으로 나올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는 1번, 답을 찾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2번, 3번, 4번, 5번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꼭 체크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고객 만족 측정 방법 중 직접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직접 측정이라고 나옵니다. 직접 측정은 아시겠지만 단수의 질문 하나 또는 세 개 형태까지 나와 있는 직접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 만족에 대한 거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분명히 실제로 보게 되면
민간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1번 일반적으로 단일한 설문 항목 또는 복수의 설문 항목, 이게 결국 질문이 세 가지라는 소리예요. 만족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2번 단일 문항 측정 방법에서 측정 오차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복수의 설문 항목을 통한 측정으로 한정하여 정의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 설명. 이게 예전에 나왔던 문제에서는 이 2번이 지금 오답이었어요. 이해가시겠죠? 이 내용을 바꾼다는 겁니다. 3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민간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라고 바꾸는 게 맞는 거예요. 3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 유형입니다. 4번 조사 모델이 간명하며 하위 차원에 대한 만족도 결과를 합산할 때 발생되는 중복 측정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직접 측정에 의거하여 종합 만족도를 구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사로 ACSI, NCSI 등을 꼽을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이 문제도 앞서 말씀드렸던 문제 설명과 똑같습니다. 3번 문제를 정답을 찾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1번, 2번, 3번, 1번, 2번, 4번, 5번 문제의 보기가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2번과 4번이요. 예전에 있던 문제에서는 2번과 4번이 오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해가시겠죠? 꼭 체크하고 보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료 수집을 위한 방법 중, 자, 서베이법, 저희가 알고 있는 설문조사죠. 이거에 대한 장점으로 보기 어려운 거, 설문조사, 선생님들 응답 잘 응해 주세요. 네, 잘 안 하죠. 그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신 또한 거의 잘 되지 않아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서베이법이. 자, 1번 자료 수집의 용이성 맞습니다. 2번 객관적 해석의 가능성 맞죠? 3번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 분석이 가능합니다. 맞아요. 4번 큰 규모의 표본과 일반화 가능성 맞습니다. 5번 탐사 방식에 의한 깊이 있는 질문이 가능하다. 맞을까요? 안 되죠. 쉽지 않아요. 이거. 네, 깊이 있는 질문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럼 응답을 안 할 텐데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탐사 방식에 의한 깊이 있는 질문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선생님 단점이에요. 단점. 이해가시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워딩을 바꿔 쓴 게 아니고요. 워딩을 틀리게 한 게 아니라 단점을 갖다가 넣으면서 여기에 워딩을 바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을 꼬은 거죠. 이해가시죠? 이 문제 또한 좀 쉽지 않습니다. 절대 문제 유형이 하나의 방식만 갖고 한 게 아니라 두 가지의 방식을 동시에 써버린 거예요. 최근 들어서 CS 리더스 관리사 문제에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장점과 단점을 혼합하는 문제에서요. 이해가시겠죠?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온다는 건 이런 방식으로 대비하셔야 됩니다. 단점에 있는 걸 끌어오면서 워딩도 바꿨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설문지 개발과 관련해 질문의 순서를 결정할 경우, 자, 순서를 결정할 때라고 나옵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질문의 순서를 결정할 때입니다. 순서를 결정할 때 1번 가급적 쉬운 질문을 사용합니다. 자, 이게 순서를 결정할 때 해당하는 걸까요? 질문의 순서를 결정할 경우 아니죠, 선생님.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이건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의 순서가 아니죠. 질문의 뭐예요? 내용이죠. 내용. 이해가시죠? 2번 단순하고 흥미로운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순서를 결정할 때 맞습니다. 어렵거나 민감한 질문을 뒤로 위치시킨다. 순서를 결정할 때 맞아요. 4번 논리적이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질문을 위치시킨다. 순서를 결정할 때예요. 5번 중요한 질문은 설문지 내용이 많을 경우 앞쪽에 위치시킨다. 순서를 결정할 경우 맞아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따지면 1번이 잘못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조금만 읽어보시면 충분히 암기하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구별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제품에 관한 소비자의 관여 수준에 따른 유형 중 고관여도 관점이라고 나옵니다. 고관여도 관점. 자, 고관여도라고 하면 가장 쉬운 건 일단 고가의 제품입니다. 고가의 서비스입니다. 또 한 번 구매하면 수정 재구매가 어렵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민의 과정을 거치고 정보 수집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구매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관점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1번. 소비자는 정보 탐색자입니다. 맞습니다. 왜? 수정 재구매가 불가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알아보려고 할 거예요. 2번. 소비자는 목표 지향적인 정보 처리자입니다. 맞습니다. 왜요? 이거 사야 되니까요. 기본적으로. 그죠? 3번. 소비자는 우선 구매하며 상표 평가는 구매 후에 일어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네. 제가 차를 한 대 구매했어요. 이래놓고 서울 명동에 친구를 만나러 갈 때 그 차를 타고 갔어요. 차에서 딱 내리니까 친구가 우와 뭐야 박정민 성공했네. 야 부가티를 타고 다니네. 이거 부가티 베이런이잖아. 라고 했더니 제가 내리면서 아 이게 부가티냐. 세상에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6억이 넘어가는 차를 사면서 이게 상표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놈이라 그러면 안 되는데 사는 사람은 만수르밖에 없겠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3번 설명이 잘못된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건 저관여도 관점이 맞아요. 이해가시겠죠? 4번, 5번 설명도 다 고관여도의 관점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전략론 마지막 문제입니다. 고객 인지가치와 관련해 파라수라만과 그루얼이 제시한 고객가치 구성 요소 중 거래 이후 장기간 제공되는 여기까지 모르셔도 됩니다. 잉여가치라고 나옵니다. 잉여가치. 자, 잉여라고 하는 건 좀 뭐예요? 남는다는 얘기죠. 자, 이거 갖고 나오는 거 저희가 뭐라 불러요? 상환가치라고 부릅니다. 상환가치. 희생을 통해 얻는 순이익입니다. 희생을 통해서 얻어요. 획득가치. 거래를 통해 얻는 관점입니다. 이걸 거래가치. 유틸리티가 나옵니다. 유틸리티 사용가치. 잉여가치 또는 잔여가치가 나오게 되면 상환가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CS 전략론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을 지금 쭉 보셨는데요. CS 전략론 21번부터 30번까지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전략론의 4장부터 7장까지 4, 5, 6, 7파트 4장 파트에서 나왔던 문제 유형들입니다. 집중적으로 보셨는데 앞서 보셨던 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 유형과는 다르게 굉장히 조금 생각하셔야 되고 조금 구체적으로 워딩들을 판단하셔야 되는 문제 유형들이 집중이 된 것을 지금 보셨습니다.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관점은 잘 보시면 난이도 조정을 위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은 좀 난해한 문제가 나오는 관점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건 지금 키워드 또는 개념에 대한 형태를 사용하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전략론 문제를 푸실 때 이런 관점들을 한번 적용해서 문제풀이에 활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지껏 보신 동영상만으로 나는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해가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가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렇지 않고 나는 조금 더 문제에 대한 어떤 분석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저희 거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는 화면 저희 지금 현재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 다 판매가 되고 있는 제가 출판한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이고요. 영상에 나와 있는 13회차는 아닐 겁니다. 9회차인가 10회차밖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2019년도 중반 문제까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집을 구매를 하신 다음에 아래 보시는 네이버 카페입니다. 제 카페 메인 화면이고요. 카페에 와서 가입을 하시게 되면 구매했습니다. 저 교재 구매했어요 라는 걸 인증만 해주시면 사진이 됐든 뭐가 됐든 등업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최신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 저희 선생님들이 시험 준비하는 스타일에 맞춰진 다양한 문제 분석 솔루션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서적 구매라는 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는 네이버 카페에 와서 그냥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등업을 위해서는 유료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정 부분 결제를 하셔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문제 분석 솔루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나머지 구매하지 않은 것들도 다 확인하실 수 있도록 등업을 해드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일정 금액 가지고 정말 다양한 문제 분석 솔루션들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시험 대비 솔루션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 시험 접수해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현존하는 가장 월등하고 압도적인 문제풀이 분석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활용해 보시면 충분히 시험 합격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략론 21번부터 30번까지 전략론 문제를 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번 영상은 CS 실무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신 영상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체크하시는 것도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